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도연은 눈을 떴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한정희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평온해 보였다. 찬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본다. 32살의 얼굴에는 벌써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1987년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집안 사정 때문에 그 통지서는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대학은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어. 지금은 가족이 먼저야. 그렇게 다짐하며 버스 운전대를 잡은 지 벌써 5년째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래도 꾸준했다. 매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정희와의 살림도 꾸려갈 수 있었다. 차고지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동료들이 차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김 기사는 도연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도연아, 오늘도 파이팅이다.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파이팅. 매일 들어도 공허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이라도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51번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음이 귓가에 울린다. 이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이 좁은 운전석이 그의 세상 전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정류장에 서자 아침 출근길 승객들이 몰려들었다. 학생들, 회사원들, 아주머니들. 각자의 사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때로는 운전사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야, 운전사. 좀 천천히 가. 죽고 싶어? 신호등에서 왜 이렇게 오래 서 있어? 늦겠다고. 상반된 요구를 하는 승객들 사이에서 도연은 그저 핸들을 꽉 잡고 견뎠다. 욕설이 날아와도 불만이 쏟아져도 그는 묵묵히 운전만 했다. 화를 내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진다. 점심때가 되면 차고지 근처 분식점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웠다.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지만 정희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그녀도 충분히 힘들 텐데. 오후가 되면 몸은 더욱 무거워졌다. 허리는 뻐근하고 어깨는 결렸다. 그래도 참았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희의 미소를 생각하면 견딜만 했다. 저녁 8시.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버스를 세웠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향하는 길, 도연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자 부엌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따뜻한 풍경을 바라봤다. 여보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희의 환한 미소가 그를 맞았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응, 고생했어. 저녁 준비했어요. 어서 씻고 오세요. 간소한 밥상이었지만 정희와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얘기해 주었고 도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언젠가는 이 고생 끝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오겠지. 잠자리에 들기 전 도연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언젠가는 빚도 다 갚고 버스에서 내려 정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는 참아야 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견뎌낸 것이었다. 2023년 3월. 30년 넘게 달려온 도로 위의 세월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도연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단단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다. 정년퇴직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에게는 오랫동안 꿈꿔온 계획이 있었다. 정희야, 이거 봐.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것은 전국 관광지 지도였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제주도, 부산 해운대, 강원도 설악산, 전주 한옥마을.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곳들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면 어떨까? 천천히 급하지 않게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정희는 지도를 흘끗 보더니 별다른 반응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다. 응, 그러세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도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여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니면 가까운 곳부터 다녀볼까? 남산 한옥마을이나 창덕궁 같은데 말이야. 네.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도연은 지도를 다시 접으며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삼켰다. 함께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할 정희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아이들은 이미 다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큰딸 민정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신혼살림을 차렸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지만 도연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이들이 제 발로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다. 차고지에서 열린 작은 송별회에서 동료들이 소주잔을 들며 건배를 외쳤다. 도연이 형, 수고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살아요. 부럽다, 진짜. 우리도 언젠가는 형처럼 훌훌 털고 나가겠죠? 젊은 기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도연은 소주를 마셨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51번 버스 열쇠를 반납할 때 그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벅찼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정희와 함께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편의점에서 정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촐하게 축하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정희야, 나왔어. 오늘 마지막 근무 끝났다. 현관문을 열며 기분 좋게 외쳤지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거실에 들어서니 정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여보, 뭐야 이거? 무슨 서류인데? 도연이 다가가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이혼 서류예요.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들고 있던 딸기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판사를 찾아가서 조정 신청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들렸다. 정희야,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정년퇴직 날 이혼 서류를 내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이제 여행도 가고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정희의 눈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이제서야 나와 함께할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늦었어요. 케이크 상자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는 도연을 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기다려온 이 순간이 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되고 있었다. 40년 동안 난 늘 혼자였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자랑스러워하겠지만 정작 나와는 함께하지 않았어.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쉬는 날에는 피곤하다며 잠만 잤어.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살았어. 하지만 난 살아있기만 했어. 진짜 사는 게 뭔지 모른 채로 말이야. 도연은 입을 열려다가 말았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아니, 반박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정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이었다. 민정이가 중학교 때 첫사랑 얘기를 하던 날 당신은 야근이었어. 민수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도,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도 당신은 운전석에 있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오랜 시간 참아온 분노의 눈물 같았다. 당신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야 나와 여행을 가자고. 이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난 이미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릴 수 없어. 전화벨이 울렸다. 큰딸 민정이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혼 얘기. 민정아, 아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는지. 아빠는 정말 몰랐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한테서 아빠를 빼앗아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작은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수의 신혼집에서 만난 자식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며느리까지 자리를 피해준 상황에서 도연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빠, 엄마 좀 놔드려요. 민수의 첫마디였다. 엄마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남편과 여행 간다, 데이트한다 할 때 엄마는 혼자서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요? 민정이 끼어들었다. 아빠가 생각하는 가족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달라요. 아빠에게 가족은 부양해야 할 책임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아빠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제라도 엄마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세요. 엄마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자식들마저 아내 편에 서서 자신을 떠나라고 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이 없는 게 더 나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거실에 돌아오니 정희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언니 집에 며칠 있을게요. 그동안 생각해보세요. 정희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앞으로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도연은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봤다. 30년 넘게 함께 꾸려온 가정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싸움조차 할 힘이 없었다. 아니, 싸울 명분도 없었다. 정희의 말이, 자식들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텅 빈 집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정하게 흘러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실제로는 없었구나. 나 혼자서만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구나.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이혼 조정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짐을 모두 정리해서 언니네로 갔고 도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방 3개, 거실, 부엌이 있는 집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다. 아니, 자신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견뎠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혼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고요함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정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빨래를 개는 소리, 심지어 잔소리하는 소리마저 그리웠다. 소주 한 병만.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혼자 술을 마셔본 적이 별로 없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취하고 싶었다. 한 잔, 2잔. 어느새 병이 비었다.
머리가 띵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렇게 술이 일상이 되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디다가 저녁이 되면 소주를 찾았다.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두 병에서 세 병으로 늘어났다. 며칠 굶다가 라면으로 대충 배를 채우는 일이 반복됐다. 아버지, 얼굴이 왜 그래요? 한 달 만에 찾아온 민수가 깜짝 놀랐다. 도연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술 냄새가. 한두 잔 마셨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아버지의 변화가 적나라하게 보였다. 거실 곳곳에 굴러다니는 소주병들,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한 옷, 핏기 없는 얼굴. 아버지, 병원에 가세요. 난 아프지 않아. 제발요. 저희가 걱정돼서 어떻게 해요. 민수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만 저었다. 자식이 걱정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서글펐다. 걱정할 거면 왜 엄마 편에 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은 점점 늘어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또 저녁이 되면 술을 찾았다. 술 말고는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배신감을 달랠 방법이 없었다. 두 달째 되는 어느 날 도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다. 오랜만에 나온 길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환자 보호자가 계신가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옆에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민정이와 민수가 있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간이 버티지 못해요. 의사의 말에 민정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발. 알코올성 간염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술을 완전히 끊으시면 회복 가능하지만 계속 마신다면.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링거가 혈관에 꽂혀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모습. 그 아버지를 증오하며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15살의 자신. 내가 아버지와 똑같아졌구나. 충격이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도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가족들이 떠나간 후에. 난 저렇게 끝나지 않는다.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 살아야 한다. 링거 바늘에서 피가 역류하고 있었다. 간호사를 부르려다가 멈췄다. 이 작은 고통도 견디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술을 끊겠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가족들이 떠났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니, 이제라도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보고 싶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퇴원 후 첫 번째 아침. 도연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버스를 운전하러 나가는 게 아니었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근처 공원까지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가서 숨이 찼다. 술로 망가진 몸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다. 아저씨, 매일 오시네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네, 건강 때문에 걷고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꾸준히 하세요. 할머니의 격려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 타인의 관심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숨이 덜 차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술 생각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저녁이 되면 찾아오던 공허함도 걷기 운동으로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그림 교실을 운영한다던데 공원에서 만난 박할아버지가 정보를 알려줬다. 7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공원을 한 바퀴씩 도는 건강한 분이었다. 그림이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 없으니까 더 재미있겠지. 나도 70 넘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꽤 그럴듯하게 그려. 다음 주 도연은 용기를 내서 복지관을 찾았다. 그림 교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이세요? 반갑습니다. 김도현이라고 하시는군요. 강사인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요. 첫 수업은 간단한 연필 스케치였다. 사과 하나를 놓고 그리는 것이었는데 도연의 그림은 엉망이었다. 사과가 아니라 감자 같았다. 괜찮아요. 처음 치고는 잘 그리셨어요. 강사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옆자리 할머니가 속삭였다. 저도 처음에는 더 했어요.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색칠을 했다. 물감을 붓에 묻혀 종이에 칠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빨간색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번짐이 아름다웠다. 색깔이 참 예쁘게 나왔네요. 강사의 칭찬에 도연은 수줍게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석 달이 지나자 도연은 그림 교실의 단골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붓을 잡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붓질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도연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정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풍경화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때요? 첫 풍경화 주제는 기억 속의 풍경이었다. 도연은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 뒷산을 그리기로 했다. 붓을 들고 그리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어머니가 부르는 저녁 찬바람, 아버지와 함께 올라간 뒷산에서 본 노을. 참 따뜻한 그림이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도연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그런가요? 네, 보는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고 좋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다. 버스를 운전할 때는 아무도 내게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의 칭찬에 가슴이 뛴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야 나는 가족이 아닌 나로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었다. 내일은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려볼까? 파란색도 좋고 노란색도 좋겠다. 6개월 전만 해도 내일이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됐다. 작은 변화였지만 도연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만큼 큰 변화였다. 복지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였다. 도연은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여보. 익숙한 목소리에 도연의 손이 멈췄다. 3년 만에 듣는 정희의 목소리였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예전보다 많이 야윈 정희가 서 있었다. 정희야?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잘 그렸네. 정희는 스케치북을 힐끗 보더니 도연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지냈어?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 너는? 나도 그냥 살고 있어.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손등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뭔가 많은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수한테 들었어. 그림 개인전까지 했다면서? 대단하네. 별거 아니야. 복지관에서 하는 작은 전시회였어. 그래도 대단해. 나는 몰랐어. 당신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정희는 스케치북에 그림들을 넘겨보며 말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희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나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정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천천히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혼 후 만난 남자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는 것.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그 남자가 사업 자금을 도박으로 날리고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결국 빚만 남기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 병원비도 못 낼 정도가 되었어. 언니 집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당신이 그리워졌어.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도연은 말없이 정희를 바라봤다. 3년 전 이혼 서류를 내밀던 차갑고 단호했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다시 함께할 수 없을까? 이번에는 내가 잘할게. 당신 그림도 응원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정희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도연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도연은 조용히 정희의 손을 뿌리쳤다. 안 돼. 여보? 늦었어, 정희야. 너무 늦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3년 전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을 기억해. 너한테는 너무 늦었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나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 아니,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웠어. 도연은 일어서서 스케치북을 정리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김도연으로 살고 있어.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정희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정희는 계속 울고 있었다. 도연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도연은 정희를 남겨두고 공원을 나섰다. 뒤에서 정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보였다. 노란빛, 주황빛, 빨간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은 이 노을을 그려봐야겠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다.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창밖의 햇살은 따뜻했고 도연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삶은 혼자여도 충분히 빛날 수 있었다.